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해드리는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 화제 인물 하게 되면 단연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호 의원의 발언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일단 김정호 의원 스스로를 국회의원으로 대우받기보다는 한 명의 시민으로 대우받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김정호 시민으로 불러드릴까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민 김정호 씨, 공항에서 공항 보안 요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습니다. 이 공항 보안 요원이 스마트폰 커버 속에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꺼내서 봐야겠다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민 김정호 씨에게 불편함을 줬기 때문인데요.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보안 규정보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민에게 불편을 줬다. 그 갑질이 더 큰 잘못이기 때문이겠죠?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죠. 일단 한국공항공사는 즉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민 김정호 씨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경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장이 되신 이 전남 장성 태생의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은요,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시죠.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민 김정호 씨를 불편하게 만든 그 책임 반드시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의 이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은 사퇴하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민 김정호 씨도 국회의원보다는 시민으로 대우받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깔끔하게 의원직 내놓고 시민으로 돌아오시는 거. 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펜앤뉴스 보시기 전에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가 쏟아진 지난 주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맞으며 가겠다는 발언과 일본 자위대를 향한 사격용 레이더 조준 파문,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 적법 판결 등을 해낸 주말 브리핑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국회 경위 폭행 사건부터 최근 터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사건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정치인들의 갑질 파문을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의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해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엉터리라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을 분석해봅니다. 오늘 펜앤 초대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태극기 집회 현장을 누비고 있는 김진태 의원과 함께 보수 우파가 정권을 되찾기 위한 방안과 보수 통합의 조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을 비판하려던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허가를 언급하는 등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약정 휴일까지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우려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정부의 집권 이후 식량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에 모유, 몸까지 팔아야 하는 지경으로 몰락한 베네수엘라 여성들의 상황과 국경 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소식을 펜앤 이 시각 세계에서 보도합니다. 정규제 주필의 논평과 크리스마스 맞이 펜앤 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댓글창을 보고 있으니까 찬성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동반사퇴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게요. 지난 주말에 참 사건 사고가 어찌나 많았는지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저희 내근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기자들이 할 일이 정말 많았겠다 싶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저쪽 오른쪽에 계신 저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 대신에 맞으면서 가겠다고요? 이렇게 좀 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가 하면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결도 나왔습니다. 각종 소식들 모아서 주말 브리핑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퇴는 없다는 뜻의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폭로전에 대해 공격을 받더라도 사퇴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 미국과 영국 대중음악 세 곡도 연결했습니다. 모두 실현 속에서도 내 길을 간다는 취지의 가사가 포함된 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의 송년 만찬에서 지치지 말고 자기 관리를 해달라,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일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은 최근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폭로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마다 반박을 내놓고 있지만 김태우 수사관과 야권 측은 이에 재반박을 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 대항함이 지난 20일 일본 자위대 비행기를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겨냥했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3시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경계, 감시 임무를 하던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겨냥했다며 레이더 겨냥은 화기 사격 바로 전 단계로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복수 외무성 관리들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태는 우호국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한국군과 이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한국군의 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측은 정상적인 작전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활동 중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은 있지만 일본 비행기에 사격할 목적으로 운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도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조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우리 해군이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작동했지만 일본 비행기를 겨냥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1일 5.18 광주 사태 유공자들의 명단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비공개가 적법하다며 보훈처가 5.18 유공자 스스로 품위 손상을 하는 경우 제명 처리를 하고 있기에 따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최원암 씨 등 시민 102명은 5.18 유공자들은 6.25 참전용사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예우를 해주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인 경우 명단이 공개되는데 5.18 유공자들은 예우는 똑같이 해주면서 왜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5.18 유공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5.18 유공자들을 호국 영령 수준으로 예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화 유공자 수준으로 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 변호사와 시민 102명은 명단 공개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과 한국역사진흥원 관계자 20여 명이 23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역사 왜곡 전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박물관 측이 열고 있는 특별전인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가 역사 왜곡 전시라는 주장입니다. 박물관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특별전에서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12만 명의 국군 포로 수용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은 또 거제도 포로 수용소 운영 당시 아리랑, 도라지 타령 등 민요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등 클래식 음악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인형곡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군 포로 가족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도 있다는 내용은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지난 14일부터 서울시 한겨레 신문사가 후원한 안녕 민주주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여정을 사진을 통해 조명하겠다는 취지인 이 전시에 북한 집단체조 공연 사진이 포함돼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인 갑질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바로 제 옆에 있는 지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죠. 저 막고 있는 사람은 국회경이고요. 때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옛 민주당의 의원이었죠. 강기정 의원인데요. 2010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의사당에서 나온 강기정 의원, 뭔가에 화가 났는지 옆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국회 경위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폭행 강기정 의원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사건까지 정말 이 정치인들의 갑질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민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공항에서 스마트폰 커버 안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보안 요원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10분경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3층 출발동 입구에서 김 의원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신분증과 탑승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이 스마트폰 투명 커버 안에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자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내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데 갑자기 신분증을 꺼내라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보안 요원 2명 중 1명이 다급히 출발동 내부 보안 데스크로 가서 보안 규정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이 규정을 빨리 찾으라고 다그치자 보안 요원은 당황해 서류를 못 찾고 컴퓨터에 녹음된 매뉴얼을 들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욕설을 내뱉으며 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등의 고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욕설을 했다는 거 명백한 거짓 등의 해명을 했지만 당시 보안 요원이 공사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김 의원이 욕설을 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기정 전 의원은 여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상대 의원의 주먹에 얼굴을 맞자 근처에 있던 국회 경위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렸습니다. 이 장면은 근처에 있던 카메라에 포착됐고 강 전 의원은 폭력 의원으로 낙인 찍혀 한동안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역시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5명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김현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 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이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너 그 몇 분도 못 기다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현 의원은 2016년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6년 세종시 전동면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에서 퇴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부시장이 직접 나서 퇴비를 수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 A씨는 이 의원의 민원 제기 이후 밭을 갈아엎었지만 세종시 간부들 방문 뒤에는 아예 흙과 섞여있던 퇴비 15톤을 전량 수거했습니다. 당시 세종시 주민들은 이해찬 의원 갑질 민원 규탄 대회를 열고 전원주택을 짓고 농촌 생활을 해온 이해찬 의원이 농촌 퇴비 냄새가 싫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수거하게 한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신분증 없이 김포 제주 노선을 이용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아무 제지 없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신분증 없이 비행기를 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참 정치인들의 이 갑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이 특감반 민간인 사찰도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또 규정을 모조리 다 무시한 채 진행되는 것들. 자, 청와대에서 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진 않았다.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멈췄어도 민간인 사찰을 한 거 아닌가요? 자, 자유한국당 이에 대해서 엉터리다. 한국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청와대가 여태까지 내놓은 해명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한 민관 무차별 사찰 의혹이 계속돼도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점 일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무력화로 반사찰 이미지를 쌓아놓고 정작 특감반에 야당 정치인, 기업, 언론사, 공직자 사생활 등 민관 사찰을 장기간 방조했다는 논란을 외면하고 절차 중단을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을 11월부터 비위 의혹으로 특감반에서 직무 배제할 때까지 청와대는 무차별 첩보 수집을 막지 않았다는 게 본질입니다. 김 수사관은 재직 중 다 윗선의 허락이나 선보고 후에 썼다거나 일부는 먼저 알아보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다고 폭로한 터여서 단순 방조를 넘어 사찰을 사주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박영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임기 말 민간인 신분임에도 뒷조사를 하고 센터장직 재공모에서 배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23일 김 수사관이 작년 11월 하순까지 작성한 특감반 첩보 2천 목록을 당시 승진자료 차원에서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자필 사인으로 결제받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첩된 14건 중 박용호 전 센터장 비리 첩보가 대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이 특감반에 의한 민간인 사찰 물증이란 주장입니다. 실제로 박 전 센터장의 임기는 작년 7월 31일까지였고 대검찰청으로 첩보가 넘어간 건 일주일 전인 24일이었습니다. 박 전 센터장은 재공모 과정에서 창업진흥원 모 간부로부터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언론에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앞서 컴퓨터 화면에 뜬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파일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해 무차별 사찰 정황을 폭로했지만 특감반장 사인까지 받은 물증은 처음 드러난 겁니다. 이첩된 첩보 중에는 고위공직자를 감찰해야 할 특감반 직무 바뀐 하위 공무원들에 관한 것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다며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비서관까지 개입해 사찰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놓고도 단순히 민정수석실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피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생리상 특감반장 독단의 결정일 수 없다며 그동안 불순물은 확실하게 폐기했다고 얘기하더니 지금 보니까 결제 라인을 거쳐 대검으로까지 이첩됐다며 첩보 이첩은 민정수석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편 이처럼 청와대 셀프 감찰의 한계가 명백해진 가운데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의 장기간 공석도 논란입니다. 2016년 9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감찰 유출을 계기로 사임한 이석수 초대 감찰관 이후 2년 넘게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가 먼저라거나 추천권을 달라며 야당의 임명 요구를 차단해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저희 페넷 뉴스에서는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른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산타의 선물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정말 눈발이 내려도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도 그래도 이 태극기 집회 그 현장을 누비고 계신 김진태 의원님인데요. 김진태 의원님 바로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저희 시청자들이 의원님 언제 오시나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정말요? 예. 오늘 지금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네, 강원도 춘천 제 지역구에서 옵니다. 길 그러셨어요? 많이 막히네요. 그러셨군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와, 그래도 역시 지역구에서 계속 활동하시고 네. 쉬지도 못하시고. 네. 아이고, 예,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희 그 시청자들께서 언제 김진태 의원 나와요? 굉장히 궁금해하셨거든요. 아, 정말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요새 뭐 좀 제가 또 따로 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요새 나라가 정말 걱정이죠. 예. 이 정도 됐는데도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정도이지만 네. 그래도 오늘 또 성탄 전야 아닙니까? 예. 오늘만이라도 좀 그런 시름 다 잊으시고 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 지금 네. 댓글창에 막 김윤태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춘천의 자랑. 댓글이 읽을 틈이 없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진짜 저희에게 산타의 선물 같은 그런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바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괜찮은 걸까요, 이게? 어떻게 아니 해도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예.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 예. 네, 나라를 뭐 엉망개판으로 지금 만들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경제 폭망, 뭐 안보 파괴, 뭐 모든 거 지금 그대로 되고 보수 다 거의 다 불태우려고 하고 있고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우리 시민들이 이 실체를 좀 알게 됐죠. 예. 예,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지금 저 사람들 이제 곧 이제 이게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이 야당이 잘해야 되죠. 아, 예. 야당이. 잘해야죠. 분명히 이 문재인 찍은 사람들은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나 해가지고 지금 뭐 후회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떨어지는 표를 주워 담을 야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그거 그런 많이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예. 거예요. 예. 그게 왜 없냐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 탄핵 때부터 작년 대선 이럴 때부터 야당이 확실하게 우파 목소리 아주 선명한 야당으로 정말 머리 터지게 싸웠으면 그랬으면 저쪽으로 막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옛날에 저놈들이 했던 얘기가 좀 맞았네 맞는 예. 것도 있네 하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야당이 없어요.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온갖 눈치만 보다가 뭐 중도를 끌어안니 뭐 무슨 뭐 포용을 하니 그러면서 벌써 엉덩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저 왼쪽 중간쯤으로 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시 돌아올 자리. 탄핵이 잘못됐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와보면 여기 아무도 없고 문재인 찍어서 후회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의원님 계시잖아요. 예.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계시잖아요. 예. 이제 이 전당대회 뭐 이제 곧 한 2달 뒤에 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야말로 이거 확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정말. 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엎을까요, 이게 진짜? 한국당이 완전히 변신한 그런 모습. 정말 보수 우파의 전통적인 그런 정당으로서의 그런 모습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애국 시민들 제가 전국 다니면서 예. 우리 당원 애국 시민들 다 만나오면 첫 번째 얘기가 그겁니다. 아, 왜 이 자유한국당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못 싸웁니까? 다 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속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이 당에서는 제대로 싸울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오. 그동안 어땠습니까? 막 막 탄핵시키고 뭐 탈당했던 사람들이 우리 당을 쥐고 흔들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당을 은근슬쩍 좌파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 무슨 김정은이가 온다 그래도 거기 나가서 제대로 머리 터지게 싸울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뭐 동작동 국립묘지에 참배부터 해라. 이딴 식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애국 시민들만 괜히 마음 그 고생하고 혼자만 짝사랑했는데 이번에 정말 이 당을 제대로 된 우파 선명한 야당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정쩡한 중도 좌파 정당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2달 뒤에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속 시원해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네. 전당대회를 그러면은 나오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요. 예. 지금 아직 이 전당대회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또 여기서 제가 뭐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예. 정말 이렇게 시민들께서 원하시면 예.
뭐 굳이 거부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을 거부할 드리고요. 생각은 없다. 네, 예. 조만간 또 이제 입장을 발표할 또 이제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지 요새 너무 저를 그냥 못 살게 굽니다. 무슨 누가요? 김무성, 뭐 예. 하태경, 연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김진태 때문에 탄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무슨 논평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즘 부쩍 들어서 이런 음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뭐 어떤 데서는 제가 무슨 뭐 태극기 집회에 한 번에 300만 원씩 받고 나갔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뭐 제가 좀 뭐 뜬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든지 이걸 그냥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판단은 우리 좌파분들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좌파에 계신 아닙니다. 분들이 그러겠죠. 지금 설마, 설마요. 우리 당에서 우리 우파끼리 지금 그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정말 진짜 이거 충격인데 아니 어쩌다 우파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글쎄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김진태가 탄핵을 반대했다는 거를 지금 제가 속을 까뒤집어 봐야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아니 김진태 의원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 어떤 길인데 아이고. 뭐 제가 태극기 뭐 많이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도 가면은 항상 단상위에 계셨던 분인데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예. 뭐 이 판이 또 이런 되니까 네.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저는 뭐 신경도 쓰지 않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파들 특히 정치인들이요. 예. 욕 안 먹으려고 그래요, 항상. 아, 진짜요. 항상 욕 안 먹으려고 하니까 촛불이 막 일어나면은 또 그냥 거기 타 죽는 줄 알고 다 도망가고 막 이랬잖아요. 예. 지금은 또 뭐 김정은 무슨 평화가 대세인 줄 알고 김정은 반대한다는 말도 하나 못 내고 있어요. 예. 예? 명색이 제1야당이 김정은 방남이 웬일이냐, 웬 말이냐, 이 성명 하나 못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지금 당장은 뭐 돌멩이를 맞든 뭐 짱돌을 맞든 그럴 수 있는 좀 지도자, 정치인이 정말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딱 거기에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정당을 또 이끌어가고 어떤 뭐 국가를 경영해가고 그런 일들은 혼자만의 힘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보수가 통합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게 제 전문입니다.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보수 통합. 예. 그런데요, 그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예. 우리 당에서 탈당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 예. 그냥 우리 당에 은근슬쩍 들어와 있으면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저 구석에 가서 예. 손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뭐 바른미래당 이런 사람들, 예. 뭐 보수 통합이 뭐냐? 그러면 그 보수에 유승민,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아예 거기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보수란 말을 붙일 수 없다. 네, 보수가 아니니까요. 우파가 아니다. 우파가 아니니까. 예. 그거 괜히 뭐 해봐야 분란만 일으키고 아예 생각할 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예. 뭐냐? 그럼 보수가 뭐냐? 다 아시잖아요. 이 애국 세력들,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맨날 고생하시는 분들 또 뭐 그렇게 매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나라 걱정하시는 이런 분들 한마디로 태극기 애국 세력들 이런 분들하고 한 몸이 돼야죠. 예.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분들을 뭐 끌어안아야 된다. 뭐 우리 당과 뭐 어떻게 이렇게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 또 서운하십니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분들을 뭐 끌어안니 뭐 어쩌니 할 그럴 이 면목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이 당이 제대로 된 우파, 예. 뼈속부터 우파인 사람으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제 싸워야 됩니다. 예. 장외 투쟁해야 돼요. 장외 투쟁. 장외 투쟁. 야당이 이렇게 장외로 안 나오고 그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예. 장외 투쟁해야 돼요.
김정은 온다 그러면 청와대 뭐 광화문에 국회의원 112명 다 데리고 나와서 정말 이거 뭐야 돗자리 깔고 거기서 농성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애국 시민들이 야 저놈들이 정말 좀 뭐가 달라지나 이러면서 한 분 두 분 와가지고 좀 물도 좀 떠다 주시고 예, 예. 같이 한번 싸웁시다 이러면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스크럼 짜고 이러면서 통합이 되는 거지 무슨 말로만 뭐 통합한다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부터 제대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걸 구심점으로 이렇게 모여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김정은 오는 것부터 막는 거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당장의 과제라고 하면 그렇죠. 1월 달에 만약에 예. 김정은이 와가지고 뭐 여기 막 휘젓고 다니고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다 두루 놓아가지고 예. 결사 항전을 해야죠. 예. 지금 당장 지금 국가의 좀 현안이 아니 진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저희 뉴스 시간이 항상 모자라다는 제가 느낌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댓글도 달아주시더라고요. 요즘 뉴스가 하도 많아서 패는 뉴스 자체를 1시간 10분이 아니라 2시간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정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그 법사위에 그렇게 있다가 네. 한 7년 가까이 있다가 네. 그렇게 압법 막아내고 싸운 대가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와서 정무이란 데 와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금융, 예. 경제 이런 걸 다루는 데더라고요. 네. 와서 보니까 싸울 일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와서 보니까요. 말로만 듣던 삼성 죽이기. 그거를 아주 그 수많은 법을 지금 내가지고 예. 삼성을 뺏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봐도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뺏으려고 아주 합법적으로 예. 거기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해체를 시켜가지고 뭐 국민연금을 통해서 거의 그냥 뭐 국유화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정말 이 돈을 벌어오는 삼성을 때려잡아가지고 국유화를 시키려고 할 정도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업들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무조건 괴롭히고 있는 자, 가진 자 뺏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려고 이거에만 온갖 골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아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 뭐 경제 망하고 뭐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예? 북한과의 소득 격차를 좁혀가지고 그냥 설마요. 그래가지고 뭐 연방제 설마요. 통일하기 쉽게 지금 정지 예. 작업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야, 결국에 우리 의원님 말씀은 기업을 살려야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당에서 그렇다면 또 당권도 얻으시고 전당대회 나가시고 그러려면 좀 세력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참 불편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님이 너무 혼자서 싸우신다. 그런 어떤 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같이 좀 누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예. 네, 이번에 또 왜 그 나경원 원내대표 네. 이렇게 되는 것만 하더라도 네. 그동안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예. 그냥 막 엉망이 된 이유가요. 예.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손으로 자기네 대통령을 끄집어내린 탄핵을 만들어낸 이 당이 예. 그 다음에도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들어온 사람들이 쥐고 흔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 거의 포기한 거죠. 야, 포기하시면 저놈들은 안 뭐 저런 사람들이 와서 당을 쥐고 흔들어? 아유, 그냥 막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다 넘어간 것 같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당이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이거 도대체 뭐야? 우리가 왜 당을 지키고 여태까지 그렇게 싸웠는데 어디 갔다 온 친구들이 도리어 큰소리 치고 우리가 무슨 이건 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반감이 표출돼서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 예. 이제 그 반영이 됐다고 보는 초재선 거고요. 의원 그룹에서 많이 움직이셨죠. 네, 예. 그게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군요. 거기에 지금
참 이렇게 그동안은 예. 힘을 못 쓰고 이러고 있었지만 거기서는 변하고 탄핵을 있다? 반대했던 사람도 뭐 한 60명 되잖아요. 예. 그분들 생각 그대로 다 있고요. 음. 태극기 집회 좀 나가야 되는데 저분들 너무 고생하는데 예. 그거 정말 심정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래야 60명 그대로 있습니다. 때만 되면 그분들하고 정말 제발 우리가 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분수령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예. 거기서 그런 막 탈당하고 막 정신 못 차리던 이런 사람들하고 예.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여태까지 정말 이렇게 은인자중했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일합을 겨뤄서 제대로 된 우파 정당 이런 정당을 한번 이번에는 만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를 감히 의원님께 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사실 그 탄핵 사태 과정에서 그 한국당이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싸우시다가 투옥되거나 다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앞장을 서시면은 그러면 어차피 한국당이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이 애국 시민들께서 많이 싸우신 거였잖아요. 그분들을 다 끊어 안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나 뭐 당연하죠. 허현준 의원진이나 뭐 비서관이나 이렇게 투옥되신 분들. 당연하죠. 예. 많습니다. 정말 서울 구치소에 가면 우리 네. 애국자분들 거기 다 계십니다. 예. 지금 뭐 댓글 하나 뭐 잘못 올렸다고 뭐 구속되고 뭐 이런 분들 예. 너무 많거든요. 가정주부. 저도 최근에 그 예. 방자경 씨, 예. 뭐 변희재 우리 또 대표 뭐 이렇게 좀 틈틈이 시간 예. 나는 대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여기를 우리 그래도 명색이 제일 야당인데 우리 네. 당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보호하셔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제 기억에 벌써 오래 전에 우리 당의 당대표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당이 도와주겠다. 네. 아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억울한 뭘 당한 분들이 우리 당에 전화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러면 좀 도와줍니까? 이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직원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당이라고. 그래서 와. 그냥 뭐 가서 뭐 대표가 생색만 내고 그 뒷 감당은 아무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모양인데 이런 거부터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뭐 구속되고 이런 분들은 변호사 비용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당에는 그 법률 지원단이라고 있어가지고 변호사들이 한 20명쯤 이렇게 있어요. 예. 그분들도 이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분들 많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빨리 좀 당을 좀 정비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무료 변론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와,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에게 좀 해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게 뉴스가 시간을 좀 어떻게 늘릴 수가 없어서 네. 좀 약간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유권자시기도 한 그런 분들께 김지태 의원께서 함께 싸우자 내지는 앞으로의 어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합시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제대로 좀 이제 싸워야 될 사람은 또 이 당입니다. 네. 정치인들.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 이 제1야당 따로 애국시민 따로 예. 서로 완전히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애국시민들이 저 지금 뭐 여당 뭐 안 좋아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을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걸요. 예. 이래가지고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바꿔서 우리 당이 확실한 우파, 확실한 선명한 야당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와 이제 저놈들 한번 기대해 볼까? 같이 한번 어깨동무를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보수 대통합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돌멩이 날아오더라도 한자리에서 제발 좀 그렇게 야가 빠진 짓거리 하지 말고 머리 터지도록 싸우면 국민들 마음 떠났던 마음 예. 한 분 한 분 돌아오는 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그냥 저는 그냥 지금 속에 답답하게 했던 게 싹 내려갔는데
댓글창도 그것처럼 정말 빨리 이렇게 올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 같은 우리 김진태 의원님의 속 시원한 발언 여러분 마음에 드셨는지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더 듣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이 북한 인권을 비판하려던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아니 그 미국은 그 백악관에서 성탄절 파티를 하면서 우리 탈북하신 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행사도 하면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확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게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태우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인권유린 상황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려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비핵화 대화에서 북한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ABC 방송은 22일 펜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거나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비핵화 대화에서 북한을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등 북한의 고위관리 3명을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다음 날인 11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밝힌 것에 이어 북한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돼 주목을 받았던 지성호 씨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김혜숙 씨 등 한국에 사는 탈북민 4명을 초청해 환담을 나눴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미 국무부 주최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고문과 살인, 강제 낙태와 노예 노동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7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해온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9일에서 22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방한 기간 동안 대북 선물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허가를 시사했고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 열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제공 등 인도적인 조치도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1일 미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 제재를 겪어본 적이 없다며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이 전달된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여행 제한을 완화할 것이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인들이 때로는 북한에 갈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은 이런 상황을 촉진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BC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회담이 최우선 과제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굉장한 경제적 성공 잠재력을 지녔다며 김정은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그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관영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핵 폐기에 앞서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의 전력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는 한 10% 정도쯤 오르는데 이상하게 기업들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서 뭐 약정 휴일을 제외한다 아니면 포함한다 여러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보면은 그 현행 실제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라고 지금 적혔는데요. 하루에 9시간씩 휴식 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씩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주당이면은 5, 8에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이 40시간이 사실 4주면은 정확하게는 4, 4, 16, 160시간만을 근무하는데 근데 한 달은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그 판례로 이거를 174시간 근무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74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그런 174시간이 결국에 월 임금으로 치면은 8,350원을 곱하게 되면요. 한 146만 원 정도쯤이 되고요.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시간당 임금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한 8,391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0.9%가 임금이 인상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한 11.4% 정도 임금이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약정 휴일 뭐 거기다가 뭐 들어갔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정부에서 딱 결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정 주휴 시간까지만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일요일을 토요일을 갖다 제외하고 일요일만 포함했을 경우에는요. 한 대략 한 월 209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루에 이제 8시간씩 근무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근무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 주에 48시간씩을 이제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갖고 이제 곱하기를 하면은 한 달에 한 209시간 정도쯤을 근무하게 된다는 거죠. 자, 분모가 늘어나는데 받는 월급은 똑같으니까 결국에 그 시간당 그 시급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시급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한 28만 5,100원 정도쯤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8,350원이라고 하는 이 최저임금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상률이 얼마나 되느냐? 한 33.2% 정도쯤의 임금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원래 근무하던 시간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니까 103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뭐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월 한 243시간 정도쯤을 일하는 셈이 되고요. 그러면 분모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시급을 더 올려줘야 되겠죠. 8,350원이라는 그 기준을 맞춰주려면은 대략 56만 9,100원 정도쯤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무 시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일한 날짜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급은 11,661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54.9%라는 1.5배 이상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무려 임금이 1.5배나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난색을 표현했고 정부에서 타협안으로 내놓은 게 그러면 토요일만 빼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약정 휴일만 빼서 33.2%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을 홍준표 기자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법정 주휴 시간인 일요일 8시간은 포함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10.9% 인상될 예정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시켜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33%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인 월 17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을 적용하면 최종 월급은 146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날 잠정 발표한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법정 주휴 시간인 일요일 8시간이 포함되어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 같은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00원으로 146만 원에서 28만 5,100원이 더해집니다. 이를 시간당 임금 인상률로 따지면 올해 7,530원에서 1,030원으로 실제로는 33%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정 휴일 시간은 토요일 4시간에서 8시간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로 최대 8시간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2만 9,100원까지 치솟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 인상률로 따지면 7,530원에서 11,661원으로 55% 상승하게 됩니다. 경영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약정 휴일 시간은 포함되지 않아 올해 대비 55% 인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이날 국무회의 결과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33% 인상되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될 예정이지만 실제 인상률은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함에 따라 이보다 3배가량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가오는 31일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유 진실시장 페렌뉴스입니다. 네, 정기조 주필과 함께 오늘 뉴스 예. 살펴보겠습니다. 주필님, 이 최저임금 인상 참 급하다 했는데 여기다가 이 주휴수당 뭐 이런 것까지 따지니까 정말 급하군요. 급격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이미 아니죠. 예. 지금 8,300원도 사실상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8,300원으로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인구가 그 영향권에 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이미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체 근로자의 맨 아랫단 한 3% 정도의 인구가 혹시나 극단적인 경우에 처할까봐 정부가 일정 이상한 돈을 주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전체 근로자의 30%가 되고 지난번에 우리들이 보고했습니다만 현대 자동차에 관련된 뭐 모비스 이런데 신입사원 5,500만 원 정도 받는 신입사원들도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걸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그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천만 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5,500, 600 이렇게 되면 그 60% 상당하는 수준의 전체 100으로 따지면 최하위에서 그러니까 중간값보다 오히려 훨씬 많죠. 5,600만 원 정도의 실질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적용이 돼요. 최저임금에 부딪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건 최저임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의 거의 뭐 대부분을 시장 가격으로 결정해 준다. 무슨 증권 시장의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전부 시장 가격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그 아랫단에서 내년에 정부가 내년 정부 공무원 임금을 어떻게 한다고 결정해 나왔는데 9급, 8급, 7급에 모조리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이미 아니게 되고 지금 이 혼란이 생겨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저임금 시절에 또 경기 변동이 급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본임금은 낮게 설정을 하고 그 낮게 설정된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무슨 뭐 하다못해 피복비 수당 뭐 그 위에 교통비 수당 뭐 야근 수당 잔업 수당 뭐 온갖 종류의 수당을 뭐 체육 단련비 등등 해서 하고 상여금도 2가지,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추석 떡값 상여금에서부터 해서 정기 상여금 뭐 특별 뭐 회사가 그의 이익을 많이 냈을 때는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상여를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말하자면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시간이 어떻든 간에 정해진 근로시간 그게 이제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일한 실소득 총액
시간으로 때리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냐, 총 어떻든 근로의 대가로 그 회사가 무슨 자선 사업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일해 주었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은 총액 임금의 총액을 근로 시간으로 실제로 일한 근로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이 행정부에서는 그 모든 것을 규정을 다 정해온 거예요.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규정을 정해왔는데 이 시행령 만들어 봤자 법원에 가면 또 다 깨집니다. 법원은 또 따로 계산해요. 정부하고 따로. 예.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면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정부가 해주는, 사법부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부 너희들 생각이고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또 판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에는 통상임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통상임금에는 특별상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정부는 예. 시행령에. 근데 법원에 가면 다 특별상여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는 포함시켜라. 이렇게 돼서 통상임금이 그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있고 약정휴일 수당이 있는 겁니다. 예. 약정휴일은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합의한, 말하자면 일종의 보너스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 보너스죠. 근데 법정이 이제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6업 휴가를 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 안 하고도 근로시간으로 카운트는 되고 돈은 받고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네. 그 이 가공의 근로시간 이거를 넣느냐 빼느냐 이틀 중에 지금 하루만 넣어주자 하고 타협이라고 내놓은 타협이라고 내놓은 그거거든요. 근데 법원에 가면 이게 그대로 적용될 거냐면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법원 가면 또 달라지는 법원에 건가요? 가면 또 달리 판단하는 아하. 거죠.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건 판사 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아까 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지금 아무리 청와대에서 뭐 하고 시행령 내일 모레 국무회에서 두드려봤자 판사는 지 마음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뒤죽박죽이 되는 거여서 이번에 최저임금을 손대면서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나라 임금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 무슨 뭐 통상임 기본금은 그러면 얼마로 한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총액 베이스로 계산한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거는 다 임금에 포함되고 예. 실질적으로 회사에 나와서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다 포함되어서 나누기로 때린다. 그게 바로 이제 포괄임금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피복비를 받건 네. 체력 단련비를 받건 뭐 좌우당 회사에서 받는 건 다 임금에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왜 이게 이렇게 꼬여왔느냐면 또 이건 국세청도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가 받는 게 이제 기본임금이 있고 그 위에 각종 이제 뭐 수당이 붙거든요. 있죠, 예. 수당이 붙고 상여금이 붙고 하면 어떤 거는 세금을 때리고 어떤 거는 세금을 안 때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세금을 근로자들도 세금을 안 맞는 무슨 피복비, 체력 단련비 이런 형태로 또는 뭐 교통비 이런 형태로 10만 원씩 20만 원씩 해서 다 합치면 그것도 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고용부, 기업들도 문제가 있고 이제 노동자 조합들도 문제가 있고 국세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이때까지 해온 거죠. 근데 기왕에 예를 들어 정년을 손댄다, 임금을 손댄다 하면 이것을 모두 엎쳐서 아주 심플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총액 임금은 얼마냐? 실질적으로 받는 총액은 얼마냐? 세금도 거기에서 내고 예. 거기에서 실질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아주 심플한 건데 여전히 우리 정부는 지금 근데 노동조합도 이걸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안 바꾸죠. 노동조합도 예. 이거를 절대로 안 바꿉니다. 세금 안 내고서 돈 더 받는 건데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이런 낡은 임금 구조 방식이 차제에 예. 아예 다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총액 네. 나누기 진짜로 내가 와서 일한 시간으로 때리면 아주 심플한 거죠.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연봉제로 많이 전환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봉제를 하는 기업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아니 일반 예. 시급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근로시간에 얼마나 투입됐느냐. 예.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제조 공장이다. 이럴 때는 시간을 카운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무슨 다른 이유로 기계가 쉬었다. 예. 그 쉬는 시간에 임금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장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임금 체계가 생기는 거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금이라고 보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회사에서 가지게 되는 총 베네핏으로 따져야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걸 실질 근무 시간으로 난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 시간도 52시간으로 줄이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장의 근로시간으로 신음받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그 거짓말입니다. 통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주부다. 주부인데 그래도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몇 시간 내서 나는 일하러 간다. 그러면 하루에 뭐 한 3시간 일한다. 이게 다 카운트 되거든요. 그러면 8시간 일하는 사람 통계가 왜곡되잖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은 지금 몇 시간 일한다 이러면은 다 8시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표준 근로자가 몇 시간 일한다, 많이 근로자의 일한다 범위를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에 돼 따라서 다 있는데 달라지는 거죠. 그게 8시간 기준보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기 알바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시간이 훨씬 짧아요. 근무 시간이. 그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에 예. 불과한 거지. 어느 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장시간 일하고 있냐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와서 주 52시간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국회의원들도 이해 못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 52시간에 장시간 세계 최장의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 근로 시간에. 근데 우리 다 포함돼요. 우리는 지금 노조 범위 넓히느라고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침에 회사 주변에 식당 가보세요. 11시 반이면 꽉 차 있습니다. 점심때 30분. 출근 시간에 회사 문 통과하면 출근 시간으로 보잖아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 일 시작할 때 근무 시간으로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근무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이 일한다 52시간을 줄이자는 이 엉터리 정부의 엉터리 캠페인이 나오는 겁니다. 임금은 더 복잡해요. 근데 이걸 단순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또 고용부가 또 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용부는 아유, 그러니까요. 저런 짓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그래야 관리 감독해야 공무원들이 할 되는 일이 공무원들이 많죠. 한 예. 명이라도 더 뽑을 테니까. 고용 정부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용부는 예. 제가 어제 여가부에 대해서 여성부에 대해서 얘기 드렸듯이 정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것들이 많고 기업들로부터 보고받고 또 국회 보고하고 이런 거리가 억수로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부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신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정말 알면서도 이놈의 그 표, 이 선거 이것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우리 엉터리, 유권자들이 똑똑해지셔야 엉터리 돼요. 구조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판결도 참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네. 나오더라고요. 5.18 관련 판결인데요. 네. 네. 지금요. 이 전남 광주에 있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나마의 명예와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어떤 역설이 나중에 나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이번에 판결했거든요. 예. 그거는 개인 일이다. 아닙니다. 사적 정보가 아니에요.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포상하는, 널리 알리고 선양해야 될 가치다 이게. 예. 촛불 시위를 지금 이 정부가 막 입만 열면 혁명이라고 주장하듯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전두환이 역적이고 예. 그 전두환을 저지하려고 했던 자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인데, 명단을 공개를 못하겠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킨 사람들인데 왜 명단 공개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명단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누구의 폭력에 희생되었든지 간에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점점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꼭 가속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일은 벌써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1980년에 있었던 일이다. 30 몇 년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냐? 기타 유공자라는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기타 유공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보상해 주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무슨 홍준표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홍준표가 본인이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되어서 광주와 민주화운동은 무슨 낚시꾼이 잡다가 놓친 물고기가 계속 큰다고 그래요. 요만한 거 처음에 잡았다 그러다가 월척의 크기가 점점 늘어난다고요? 커진다 그러는데, 광주와 민주화운동이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이 그 꼴이 되었다 이게. 지금 광주 관련 재판은 광주로 끌고 갑니다. 전두환 재판 지금 광주에서 받고 있어요. 예. 광주가 무슨 공화국입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 판정도 광주가 해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유공자 판정을 광주에서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를 정말 어느 시점인가 까져서 정말로 오히려 선량한, 또 정말로 우리가 민주화 당시에 어떤 의미로건 피해를 입었다, 또 예. 고생했다고 위로할 만한 위로를 해야 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서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광주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그 가족에 대해서도 특혜를 줘요. 그거는 우리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 가족까지 지금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줘요. 엄청나게 주죠. 그 위헌적 요소가 진행 중이다 이거예요. 그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걸 바로 잡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정말 순수한 정신이 있다면 그 정신이 선양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세계 단체가 있어요. 개인 단체 말고 개인께 모으는 거야 단체가 필요 없죠. 지금 이 판사는 그 개 모으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무슨 뭐 동창회, 친목회 아닙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상하고 나머지 두 단체도 있어요. 정교조 명단 공개하는 것 때문에 조전혁 의원이 지금 평생에 걸쳐서 월급을 차압당해 있어요. 예. 어떤 판사가 그런 미친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교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정의구현 사재단 이 명단 공개 아직 안 해요. 정의구현 사재단도 명단 공개를 안 합니다. 이 신부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녀서 명단이 부끄러워서 공개 안 하나요? 그거 공개해야죠. 나중에는 바로 잡는 시점에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 고통을 줄이려면 지금부터라도 공개하고 일반적인 세평에 따라
말하자면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적절한 사람이 아닌 자는 빼고 적절한 사람이 아닌 자가 돈을 받아간 사람은 돈을 다 개어내게 하는 정의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판사부터가 민주화 유공자 자식인가요? 모르겠네. 그것도 모르겠네. 그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즘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북한의 심기를 막 불편하게 하는 것 같더니만은 또 한 발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 좀 펜스 보입니다. 부통령이 예. 북한 인권 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북한이 아마 싫어했겠죠. 예. 취소해주고 야 뭐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판문점 선언 엉터리로 한 거고 트럼프도 싱가포르 회담 공동성명 엉터리로 낸 겁니다. 지금 북한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미국과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만나주고 사인할 때 아마 북한도 야 이거 지켜지겠나 나중에 딴소리 할 거라고 북한도 짐작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약속 안 지켜요. 왜? 약속을 엉터리로 했거든요. 약속을 트럼프도 지 마음대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고 1번, 2번 평화 체제 만들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는 저 끝머리가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뭔지 트럼프도 몰랐다 이게야. 그 문재인은 더해요. 1, 2, 3항 엉뚱한 거로 다 채워놓고 돈 퍼주는 거로 채워놓고 한반도 비핵화는 저 끝머리에 한 줄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그저 문재인하고 저 김정은하고 사진 찍고 그걸로 쇼한 거예요. 6월 12일 날 쇼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은 압승을 거두었잖아요. 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표를 훔쳐간 겁니다. 그 표를 훔쳐가는 문재인의 요구에 트럼프는 깨끗하게 들어줬잖아요. 대한민국 선거가 있는 그 바로 그 전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해줬잖아요. 예. 그 지금 바로 잡지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야 약속에 안 지켰냐 약속 지키려고 지켜달라고 지금 저래 비명 소리를 지르는 또 신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내심은 그때 쉽게 도장 찍어줄 때 안 될 줄은 알았지만이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네. 북한에게 대해서 잊어먹었어요. 대한민국 언론도 잊어먹었어요. 트럼프하고 문재인 둘이 사기치고 끝낸 거죠. 그런 지경이 돼 있잖아요. 그 아마 이런 뉴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뒤늦게 이제 트럼프는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예. 문재인은 이제 뒤늦게 그 고쳐야 되고 실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겠습니다.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 사기친다고 얘기한 거는 톤다운 하겠습니다. 예. 뭐 글쎄요. 사기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하나 광고할까요? 광고요? 광고해도 돼요? 하시겠습니까? 예. 내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내일 6시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정규제와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제가 진솔하게 답변도 드릴 수 있고 정규제와의 대화 시간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다 받아서 답변도 드리고 하는 그런 정규제와의 대화 시간을 내일 오후 6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우리 댓글창에다 글을 막 써주시지 않습니까? 내일은 뉴스보다는 정규제 주필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보수파의 미래에 대해서 다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주필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유튜브 방송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뵙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주필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펜앤 이 시각 세계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요즘 어떤 지경인지 알고 계신지요?
이 차베스 이후로 마두로까지 이 사회주의 정책을 갖다 쫙 추진한 결과 가장 약한 계층들이 항상 피해를 보거든요. 여자들이요. 자기 머리카락 팔아서 식량 사고, 모유 팔아서 식량 사고, 심지어 몸까지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꽤나 많이 찬양했었죠. 자, 이 소식과 함께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경 장벽을 세우기 위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셧다운했는데 그게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소식 모았습니다. 조준경, 김민찬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현지 시간 22일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자기 나라로부터 도망쳐 모든 것을 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수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콜롬비아로 쏟아져 들어간다며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었던, 그리고 대다수 대학 졸업생들이며 근사한 직업을 가졌던 베네수엘라인들이 생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에 콜롬비아 남성이 머리카락을 산다고 외치면 수많은 소녀와 주부들이 그들의 머리를 단 며칠간 겨우 먹고 살 만큼의 가격인 10에서 3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매춘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은 콜롬비아 길거리에서 매 서비스마다 단 7달러, 우리 돈 약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모유도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나선 것은 여성만이 아닙니다. 폭스뉴스는 이성애자인 남성들까지 콜롬비아 게이마켓에 자신의 성을 내다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좌성향 매체들은 물론이고 공영방송까지 미화에 나섰던 좌파 포퓰리즘 국가입니다. 지난 2006년 KBS 스페셜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특집 기획물을 통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의 반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2007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홍보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같은 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무섭다라는 제하에 기사를 내보내며 가난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 권력이라는 내용을 기사에 삽입하는 등 베네수엘라식 민주주의 띄우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정치인 중에 베네수엘라를 호평했던 인물로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벌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까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장벽 예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트위터를 통해 마약, 갱단, 인신매매 등의 범죄 요소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장벽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불사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내년 1월 3일 새 의회 개회 전에 장벽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내년 하원 지배력을 장악한 이후 새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0일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장벽 건설 비용 57억 달러를 반영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원은 처리 시한인 21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22일 0시를 기점으로 셧다운이 시작돼 미 연방정부 4분의 1의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국토안보부, 교통부, 농무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등 9개 부처와 10개 정부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연방정부 소속 국립공원과 공항 등도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셧다운이 발동된 건 지난 1월 20일에서 22일, 그리고 2월 9일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돌입 직전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그는 셧다운에 대해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민주당의 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 셧다운으로 불러도 무방하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장벽 예산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셧다운이 내년 초 열릴 새 의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러 일들이 며칠 내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셧다운은 올해를 넘겨 새로운 의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가요? 잠시만, 이거 오늘 같은 날 이거 한번 써줘야 되나?
하하하, 딱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쇼인가요? 쇼는 뭐 내가 좀 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유, 귀가 아마 불편하노. 두들겨 맞고도 맞으면 가겠다. 루돌프도 채찍을 맞을까? 문빌등씨, 산타 코스프레가 참 쇼하기 좋은 날입니다. 뭐 딱이지. 그럴싸한가요? 요즘은 민간인 복장하고 쇼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다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보다 절에서도 내일 크리스마스 행사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알 돌리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특기 뭔지 아시면서 하긴 기억 안 나기, 은근슬쩍 얼렁뚱땅 넘어가기. 오늘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하나를 정답구로 정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아저씨 뭐 징그럽지. 자, 징그럽나요? 저는 징글벨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면 선물하고 트리죠. 저는 다양한 발냄새를 선물한 슈즈 트리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이브죠. 이브로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조사하여 살핌. 남의 행동을 몰래 엿보아 살핌.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민간인 땡땡.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 경찰. 2. 불찰. 3. 사찰. 4. 마찰. 징글벨! 안찰 스님! 오늘 안찰 스님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묘한데요. 4번 마찰 아닐까요? 슈즈트리! 문벨님! 어렵네요. 왠지 이거 아마 불찰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1번 경찰 하겠습니다. 경찰. 뭐야? 최대장님, 정답은 3번 사찰 하겠습니다. 사찰. 최대장님, 사찰 정답입니다. 양심 가책 같은 것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구만. 아니 뭔 소리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1시간 22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정말 진짜 정규재 주필과 함께 6시부터 이 채팅창을 통해서 대화하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선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 말고요. 정말 진짜 평생 동안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나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